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여도펀드 매제 TV 다음 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월요일 날 방송을 올리지 않고 일요일 날 방송을 녹음해서 다음 주 걸 미리 올려주는데 지난 금요일 이제 거의 한숨이 나오죠. 네. 모두들 걱정스러운 주말을 보내신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이유와 그리고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한번 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미리 새벽부터 그냥 한번 빨리 일어나서 제 생각을 막 정리했죠. 정리하고 여기저기 자료도 좀 보고 뭘 할까. 정말 장이 빠져 있고 그 다음 주 예측이 안 될 때가 제일 두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저의 조그만한 지식이 또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판단하고 주말에 또 뭔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방송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는 한 60명 정도 모여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데 이번 주에는 2차 전지하고 PCB, 그 다음에 IT 부품,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했는데 두 분 강사님 다 시장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셔서 또 전문가이시고 너무 좋았던 그런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잠깐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금요일 날 글로벌 주가를 보면 다우가 2.77이나 빠졌죠. 나스닥이 4.17, 폭락 크게 얻어맞았죠. S&P도 3.63% 하락할 정도로 큰 폭락장이 일어났습니다. 나스닥이 12,334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우하향하는 그리고 끝이 전혀 돌아서지 않는 오히려 끝이 더 하락이 커지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 폭락, 투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말 어제 아침에 이제 강의를 가기 전에 아침 한 4시, 5시 일어나서 고민을 했죠. 대체 이 폭락장의 원인은 뭘까? 대체 왜 미국 시장이 저렇게 어디 우간다 주식 시장도 아니고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 전날은 또 2, 3%씩 상승장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물론 겉표면적인 원인은 아마존이나 애플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오면서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은 쌓이고 쌓였던 것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뒷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속된 표현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그동안 주식시장을 크게 바쳤던 온라인, 그렇죠?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시장이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급격한 이익 실현과 공매도 전략 투자로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이 박살이라면 반대로 오프라인이 시장을 떠받쳐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면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시장에 오면은 더 과간이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은 평화협상하지만 말이 큰 평화협상이지 이제 핵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미국이 이제 깊숙이 발을 조금씩 들여놓기 시작하죠. 자기 군인만 참전하지 않을 뿐이지 무기를 대주고 앞에서 싸우기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뭐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노르웨이들이 이제 다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게 이제 러시아를 더욱 자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여러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뭔가 경기 부양책을 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PC, 게임 소비 지수도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온라인이 죽으면 오프라인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도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양쪽이 다 침체하는 상황이 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큰 두 시장이 모두 침체로 들어가는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팔자, 나가자, 여기에 공매도까지 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면 아래로 쳐서 먹을 수도 있는 방법이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적인 공매도 전략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시장을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이제 크게 폭락을 했죠. 시초가 1591조짜리죠. 네, 1591조짜리가 14% 넘게 폭락을 하는 그러한 장세가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실적을 한번 뜯어봤죠. 1분기 보면은 매출액은 1161억 달러. 그렇죠? 그럼 아마존은 대체 뭘 먹고 사느냐?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온라인 직매입, 즉 이커머스가 전체 매출액이 43.9%, 제3자 물류 서비스가 21.7%, 다음에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15.8%, 이 세 개가 전체 90%를 차지할 정도의 매출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온라인 직구매, 소위 이커머스를 보면 작년 상분기에는 45.1%, 4분기에는 48.1% 매출을 차지하다가 지금 43.9%로 하락을 했죠. 제3자 물류도 22.1%를 하다가 21.7% 하락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그 빠진 부분을 제 AWS, 즉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안으로 이제 이 부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감률이죠. 증감률. 증감률을 보면은 가장 핵심은 온라인 직매입이 YY로 3.3%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시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도 한번 봅시다. 2021년에는 매출액이 4,698억 불, 그렇죠? 영업이익이 660억 달러, 그렇죠? 영업이익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봅시다. 영업이익이 여기 있네요. 248억 달러. 올해는 300억 달러로 빠지진 않는데 1분기가 박살이 났는데, EPS를 봅시다.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29.1%로 전년 YOY 대비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가 처음 나타난 시기라는 거죠. 물론 2030년은 다시 50% 증가할 거로 나타났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지금 시장에 깔리면서 공매도와 그다음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폭락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ROE도 작년에 28.8%였는데 올해는 18%로 빠지고 내년에 20% 다시 회복하는데 ROE도 안 좋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아마존이라는 우리가 이커머스의 대장을 보면서 뭔가 온라인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먼저 한 마리 제비가 먼저 왔죠. 넷플릭스가 왔습니다. 넷플릭스도 실적이 빠진 게 아니라 가입자 수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더 이상 이것도 일종의 이커머스 SNS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 봉착을 했거나 성장의 한계가 봉착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이 아마존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애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삼각편대 하락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의 침체가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도 아마존 이커머스 부분 매출 추이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 추이가 이미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그래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온라인이 박살이 나면 반대 오프라인이 증가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철컥 막히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도 막히고 오프라인도 막히면 결국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그러한 환경, 센티, 이것들이 현재 미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마존을 뜯어보면, 아마존의 이제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투자했던 리비안이 주가가 반토막 1분기에 났다는 거죠. 네, 반토막. 거의 180, 70달러 갔던 것들이 2021년 12월에 지금은 30달러까지 하락했으니 한 7억 불 정도를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손실이 전부 다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리비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금요일 시장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미국 10년짜리가 2.93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3%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데, 이 3%를 뚫기 시작하면 10년짜리가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주식에 대한 매력을 떨쳐버리고 이제 안전자산이나 플라이트 퀄리티 자산인 국채라든지 이런 통한채 뭐 이런 쪽으로 자산이 움직일 확률, 금이라든지 그래서 자산 배분의 핵심인 그러한 금리의 기준이 3%였는데 이 3%를 돌파했을 때 자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여러 변화의 원인 중에서 그 결과를 예측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부정적을 이루는 것은 주식시장이 침체로 간다는 사실이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이 더 과속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우려 포인트는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볼이었던 애플도 2분기에 40억에서 80억 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인데 미국 다음으로 상하이에서 북경에서 봉쇄 조치가 애플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금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미팅이 열리죠. 50bp냐, 75bp냐, 뭐 심지어는 100bp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bp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향후에 추가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때는 추가로 50bp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보다는 강한 긴축 강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추가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FOMC에 대한 저의 한 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예정된 미 FOMC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긴축의 신호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이다. 향후 시장의 색깔은 결국 FOMC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강력한 연준의 긴축 의지에 비해서 소비 둔화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긴축 의지에 비해서 소비 둔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즉 미국이 이걸 보고 강력한 긴축에 나서는데 시장은 이것도 하락할 거라는 가능성이 주식시장 6개월 선반영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FOMC는 과거 데이터를 한 80% 보고 미래를 한 20% 보는데 과거 데이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숨겨져 있는 이 빙하를 보지 못하고 강력한 긴축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긴축 플러스 경기 전망이 안 좋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서히 나타날지 모르지만 선반영되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동시에 양 두 개의 폭탄이 함께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소비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확인되는데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별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미국 FOMC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근금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 요구로 대응할 생각이다. 이게 미국의 FOMC가 소비 시장을 평가하는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주식 시장은 6개월 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와 소비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을 미리 선반영돼서 주식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네. 경기 확장과 인플레이션의 종식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죽어야죠.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수요 둔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단호하고 강력한 긴축이 필요함을 역설을 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긴축할 것이냐. 이 정교함,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도 시장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 보는 거죠.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력한 긴축에는 동의하지만 급진적이고 무질서한 긴축 방법이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 속에서 더 깊숙이 늪속에 빠질 확률, 그리고 일어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확률, 그냥 살짝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그 손실보다는 갑자기 시장에
폭탄을 터뜨렸는데 경기도 죽어버리고 뭔가 불투탁하게 했을 때 오는 손실, 이 손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긴축은 정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교함을 과연 파웰 FMC가 페드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5월 FMC를 보는 우리의 키포인트 투자 요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확장될 때 단행한 강력한 긴축 정책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반면 인플레의 효과를 잡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2005년과 2017년의 긴축 사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뭔가 시장에 충격을 줘도 단기 긴축을 해도 시장에 충격을 줘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경기 확장 사이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FOMC는 지금이 경기 확장 사이클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을 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둔탁하게 FOMC가 금리를 다룬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폭락할 확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한 불안성을 반영해서 미리 폭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 의장의 역할은 파티가 매우 달아올랐을 때 펀치볼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경우가도 일맥상통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2005년과 2011년 경기가 꺾이지 않았을 때 강력한 긴축정책을 쓰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기의 충격을 가장 적게 주면서 인플레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일이라고 연준은 생각하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거치게 다룰 경우 살짝 죽지 않고 있는 이 경기 버블마저도 꺼트린다면 버블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게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미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GDP가 YY로 2분기, 3분기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의견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이 반등을 할 것이다. 1분기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한 시각이 있고 이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글 쓰는 패턴이고 또 하나의 시장에서는 제야 고수들은 아니다. 미국은 1분기도 마이너스 1.4%인데 2분기도 마이너스는 아닐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반등은 없을 것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두 시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 1분기 미국 GDP가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적 요인은 불안정한 반면 내수가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 이유죠. 1분기 오미크론 여파에 물가 부담에 불구하고 가계 소비는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나쁘지 않다. 이 부분이 미국 FOMC의 긴축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되고 1분기에 마이너스 1.4%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희석시키면서 2분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의 펀더멘털 베이스먼트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 이 가계 소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큰 재앙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긍정론자들은 개인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서비스 소비 개선에 힘입어 21년 작년 4분기에 1.7.6% 상승해서 올해 1분기에 1.83%로 확대됐다는 거죠. 다만 물가 부담으로 휘발유와 음식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감소하면서 재화 소비는 0.1%로 소폭 감소했다는 거죠.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설비 및 직접재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들로 봐서 2분기 미국 경제는 1분기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논리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주거 투자자가 9.2%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니쇼링 정책으로 기업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IT 소프트웨어 투자가들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주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가 대요인으로 인해 1분기 역성장을 하긴 하였으나 연준의 발음처럼 양호한 고용시장과 투자 정책으로 인해 견조한 상태를 보여줄 것으로 2분기는 예상되고 있다. 이게 긍정론자들의 생각인데 반면 부정론자들의 생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생각보다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이라든지 일자리들이 포화 상태가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레이오프, 사람을 자르기 시작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는데 만약에 향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경기가 안 좋다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그걸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여의도에 이제 구조조정이 좀 들어오게 보이는데 증권회사들이 실적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틀림없이 5월 이후에 많은 또 구조조정 명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좋았던 고용시장에 뭔가 돌을 던지는 역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이제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FOMC나 미국 정부 정책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너무 눈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이 그렇게 금가 억조로 받들고 있는 가계 소비는 차츰차츰 갉아먹으면서 싱킹할 것이다. 고용이 더 늘지 않고 레이오프가 늘어날 것이다. 퀄리티 있는 고용, 임금을 많이 받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고소득적인 금융 이런 좋은 기업들에서 레이오프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 저는 2분기도 마이너스일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GDP가 크게 좋아질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 주식 시장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외국인 기관이 제일 중요하죠. 이 외국인 기관은 미국 달러 강세, 이머징 시장의 통화 약세, 다음에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 다음에 엔화 절하, 원화 절하 이 세 가지가 물려 있는데 제가 봐서는 수출이라는 글로벌 제조업 국가인 세 나라가 수출이라는 것을 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적절한 통화 약세. 그런데 주식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주식 시장 수급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펀더멘탈은 나중에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세 나라의 통화 약세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로 우리가 우려감이 자아나고 있는 거죠.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조 9천억, 5조의 돈을 빼갔습니다. 3월도 5조 1천억을 빼갔는데 거의 두 달 동안 10조 이상에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거죠. 네. 같은 기간 3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기관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많은 규모이죠. 네. 외국인의 셀코리아 지속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엄청 줄었다는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셀코리아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32.41%였는데 2월 28일, 그 다음에 4월 29일에 31.09%로 거의 1.5%가 준 거죠. 1.5%는 어마어마하니까 400조짜리에서 1.5%는 4천억 가량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부동의 시가 종목 1위인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5조 이상이 넘는 자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나간 거죠. 그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87%로 전두 달 평균 52.15% 대비 1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외국인 지분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순매수 1012억으로 돌아서면서 4월 29일 모처럼 25일 거래일 동안 마이너스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모처럼 한 마리 제비가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현재 증시 투자 환경을 강화하면 향후 순매수가 지속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진은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환율 상황과 맞물려 있죠. 미국 패드가 적극적인 긴축 강화 기조로 빅스텝이 예고되면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아주 고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야기된 달러와 나홀로 강세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죠. 달러 강세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주식에서 터지고 환율에서 터지고 이중으로 터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율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50bp 인상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전환이 글로벌 경제 전반의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통화 약세로 외환시장도 크게 녹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 압력 우위인 상황에서 중국 경기에 강한 반등 시그널 혹은 미국 물가 피크아웃이 가시화되지 않고는 이러한 긴축 정도 약화 가능성이 부각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원화 약세가 지속돼야 되는 거죠. 중국 경기가 강한 반등을 하고 미국의 물가가 피크아웃이 나타나야 원화는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그때서야 나타날 거로 보인다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인플레이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외국인의 기한은 당분간 없을 거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 연준이 적극적인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달러와 강세를 지속적으로 의미하며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하고 또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또 동시에 매도를 나서는 거죠.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이중고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물을 패면 현물을 사거나 현물을 사고는 선물을 패거나 이렇게 서로 시소했는데 이제는 둘 다 두 방향을 패고 있다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좌측. 그러면 코스피의 3개월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축이 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락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거기에 선물의 누적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주는 상황, 현선물이 다 하락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주 주식시장에서 봐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움직임이죠. 금요일 중국 증시 급등 배경에는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낸 시 주석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도전을 받고 있다. 전염병이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겠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소비 주도적 경제 강화 등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특히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하장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거죠. 세 가지 점이죠. 첫째는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 두 번은 소비 주도의 경제로 가겠다. 다음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처럼 플랫폼 대기업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는 나쁘지 않는 소식이죠. 네. 중국 지대부는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한 규제보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중국 내부에서 지금 상하이를 저렇게 박살을 내는 것은 상하이방들의 도전이 지금 시진핑에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거죠. 주룽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상하이방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느끼는 거죠. 시주석의 3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하이방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방들을 좀 억압하고 속된 표로 작살을 내기 위해서 상하이를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봉쇄를 했다는 의견도 굉장히 음모론적이지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모론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상하이를 저렇게 짓누르고 맛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 박살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사인을 상하이방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결과에 대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인프라 투자 강화 등을 주문하는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에 남은 경기 부양 수단은 두 가지죠. 첫째는 수출이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최근 이상할 정도로 위안화를 약세로 몰고 가면서 환율을 급등화시켰는데 환율 차트를 보면 이번 위안화 약세가 중국 정부가 의도적 절하의 성격이 매우 강해 보인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유도했다면 아마도 수출 증대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인프라 투자의 강화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인프라 투자 강화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한 상태죠. 과거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특수채 발행, 이게 주로 인프라 투자 목적의 발행 채권인데 올해는 연초 이후에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월까지 누적 발행된 이 금액을 보면 전년비 YY로 11.8%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05억 위안을 발행을 한 거죠.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 증시에는 특히 기계업종에 수혜를 연상케 하는 좋은 나름대로의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 종목들은 향후에 좀 나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올 거로 보여서 한번 살만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세를 몰고 가다가 위안화를 다시 약세로 몰고 가는 이 상황, 그렇죠? 수출을 증가시키면 중간재가 많이 필요하죠. 그 중간재 대부분을 한국이라든지 대만, 일본에서 사서 쓰는데 중국이 경제 봉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죠. 중간재, 이 재고들이 빨리 소진이 되고 또다시 재고를 축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미국의 시장을 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우리의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2700, 2600, 900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웃국가 중국이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도 나서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닥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당분간 V자 반등은 없죠. 1분기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러한 2022년 역금융자세, 돈을 긴축해야 하는 역금융장사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 투자해야 할 종목은 많지 않다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스코프가 길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이 긴 스코프에는 메타버스, 뭐 코인 관련된 거, 게임 이러한 산업들이 있었는데 이 산업들은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당분간 멀어지고 에너지, 소재, 일부 리오픈, 뭐 곡물 관련 이 정도만이 지금 시장에 살아나면서 계속 이들이 순환매매로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도 투자를 하는데 좀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동안 너무 많이 순환매로 돌았기 때문에 또 순환매로 돌아서 이들이 또 올라올 것인가? 물론 올라오더라도 그때는 강도가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순환매로 돌았던 이 종목들은 버려라. 그리고 스코프가 그동안 우리들 눈밖에 있던 것들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고르든지 이 순환매에 들지 않고 바닥에 쩔어 있는 것들을 사는 건지 화장품 같은 것들은 좀 쩔어 있었는데 사는 것들, 화장품 같은 것들 또한 2차 전지 중에서 아직도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팔고 있는 거 향후에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판매량이 증가할 것 같은 자동차 관련 업종들, 전기차 관련 업종들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될 그들의 어떤 역동적인 그 뭔가 그것은 저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UAM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서 좀 먹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정도 수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각을 보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동안 순환매로 돌았던 에그프레이션 관련 것들, 에너지 관련 것들은 버려라. 더 올라가더라도 상승 강도가 약할 것이다. 두 번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 메타버스, 코인, 뭐 이런 애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줍줍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리오픈에서 덜 오른 화장품, 그리고 신정부가 육성할 UAM, 다음에 이제 에코 관련 것들, 우주 항공, 반도체, 비메모리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을 한 5종목 뽑았죠. 이게 요즘 제일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아무거나 막 전광판에 껌 던져서 사면 되는데 지금은 좀 신중을 가야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투자할 종목들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 그렇다고 제가 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이런 것을 추천할 수도 없으니까 한신기계 이런 것을 추천할 수는 없죠.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에코프로 BM입니다. 1분기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2분기 실적도 더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55만 원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12조, 13조까지는 가볼만 하다. 거기에 유무상증자가 이제
권리라 기준일이 다가오죠. 5월 6일부터 무조건 다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PM이 가장 든든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LNF는 뭐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레드우드인가요? 뭐 새로운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그 조인트 벤처가 우리 에코프로 BM이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이런 소문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LMF죠. LMF는 좀 슬로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 좀 나아 보인다 이런 상황도 듭니다. 다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장 무거웠던 LG화학이죠. 이제 LG화학도 내부에 30% 정도의 그 내부 그 양극재 산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슬라 향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테슬라 향이 가장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LG 엔솔을 까봐도 그래서 테슬라 향 육성 전략에 맞게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양극재를 좀 키우는 그러한 전략. 엔솔도 양극재를 키우지만 이 LG화학 내부에서도 양극재를 좀 키우는 그러한 전략. 석유화학 부분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럼 첨단 소재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재료를 준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농업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LG화학은 65만 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 무겁지만 안전할 수 있다. 다음 이제 세트레가이는 제가 제놓고 다음으로 미래 우주항공 먹거리를 보고 추천하는데 6월 15일인가 나로 발사하죠. 네, 이때 지금 사서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는 우리 이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PCB 내장 가능성이 높은 PCB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호조. 갤럭시 S20, S22의 울트라 판매에 여기 이제 디지타이저라 죠 우리 이제 노트 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PCB를 인터플렉스가 주로 많이 납품을 하죠.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제 걷어내면서 인터플렉스가 그중에 반을 가지고 왔는데 약 1200에서 1500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BH는 이미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인터플렉스가 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갤럭시 Z 폴드 4는 S펜 내장 가능성이 높다. S펜 내장 가능성이 높으면 갤럭시 Z4 폴드 시리즈에서 인터플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연성 PCB 디지타이저를 만드는 그런 PCB, 디지타이저에 들어가는 PCB를 인터플렉스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정도 화장품을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한 이틀 동안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쫓아가면 항상 뒤통수 치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화장품을 하나 좀 있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18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5만 원 정도까지 좀 10에서 15% 정도 안전하게 쫓아가는 방법. 이 정도를 제가 한번 이번 주에 투자 유망 종목으로 뽑아 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개인적. 여기에 이제 또 포함이 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중국이 인프라를 구축에 더욱 힘을 쓴다면 두산 밥켓 같은 거 이러한 것들 기계 중장비 이러한 산업들은 한번 추가로 사볼 만하다. 가격도 바닥에 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진성 TEC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빨리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주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2, 3% 오를 때 우리 1%밖에 안 올랐습니다. 적게 올랐죠. 그렇다면 반대로 빠질 때도 적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1에서 1.5% 빠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지키거나 줍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줍줍해야 될 시기이다. 모든 악재와 정말로 더 생각지 않은 악재가 4월 말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죠. 5월 달부터는 좀 맷집이 생겼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 자주 맞으면 맷집이 생기죠. 그러다가 한 방 확 휘두르면 상대편이 떨어질 수 있는. 옛날 홍수환, 여러분 콘투스 홍수환 아시죠? 3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토기 쳐내서 두개 패서 다운으로 이기려던데 우리 시절에는 홍수환이 오토기처럼
각인이 됐는데 이제 3번 카운트볼을 맞고 이제 뭐 거의 그렇게 상태이지만 뭐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체력을 좀 믿으시고 빠질 때마다 줍줍을 해야 된다. 돈이 어디 있느냐. 물렸던 종목을 팔아서 줍줍하고 싶은 종목을 갈아타셔야죠. 과감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좋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월요일이고 5월의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대박의 향기가 저희 집 앞에 라일락 큰 나무가 있는데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그 향기에 너무 좋아서 저에게 이제 기쁨을 주듯이 5월에는 라일락 향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애터튜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